미숙은 올해 42살이다. 25세 간호사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녀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다. 12살 때부터 당뇨병을 앓던 아버지와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어머니를 돌보며 자랐기 때문이다. 남들은 힘들다 했지만 저는 제 손으로 부모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미숙이 간호대학 면접에서 했던 말이다. 실제로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의 혈당을 체크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의 약을 챙기는 것이 일상이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학원에 다니거나 놀 때 미숙은 병원 복도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며 교과서를 펼쳤다.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오히려 부모님이 조금씩 호전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다. 그 경험이 그녀를 간호사의 길로 이끌었고 환자들을 대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임했다. 간호사가 된 후에도 미숙의 하루는 늘 빡빡했다. 오전 6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한 후 집에 와서는 부모님 저녁 식사를 챙기고 약을 정리했다.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으러 다녔다.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미숙의 인생 철학이었다. 한 번 맡은 일은 반드시 완수하고 한 번 사랑한 사람은 끝까지 돌본다는 신념이 있었다. 동료들은 종종 미숙 선생님만큼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환자들도 미숙을 믿고 따랐다. 그녀의 손길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그 성실함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미숙의 성실함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자부심의 근원이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었다. 그 확신이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의 미숙은 아직 몰랐다. 미숙은 29에 정우와 결혼했다. 정우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였다. 미숙처럼 책임감이 강했고 무엇보다 그녀의 간호사 일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당신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우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실제로 그는 미숙이 야간 근무로 지쳤을 때 말없이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명절에는 시댁일보다 미숙의 휴식을 먼저 챙겼다. 결혼 2년 후 첫째 아들 준영이가 태어났고 4년 후에는 둘째 딸 소연이가 태어났다. 미숙은 출산 휴가 후 바로 직장에 복귀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포기할 수 없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출근했다. 오후 6시에 퇴근해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숙제를 도와주고 재우고 나면 어느새 밤 11시가 넘었다. 힘들어도 제 자부심은 이 아이들과 지켜낸 가정이었어요. 미숙이 나중에 회상했던 말이다. 실제로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 비록 여유는 없었지만 가족 모두가 건강했고 화목했다. 정우는 좋은 아버지였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공원에 가거나 미숙이 야간 근무할 때는 혼자서도 아이들을 잘 돌봤다. 특히 준영이가 아플 때는 미숙보다 더 세심하게 챙겼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단단한 가정을 만들고 있어. 정우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실제로 그들의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에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거나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했다. 미숙은 자신의 성실함이 가정에서도 빛을 발한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의 준비물을 챙기고 정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냉장고를 가득 채우는 것이 그녀만의 사랑 표현이었다.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행복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다. 정우가 다니던 회사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20년 가까이 다닌 회사였지만 업계 전반의 불황으로 인해 직원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정우는 다행히 해고 대상은 아니었지만 승진에서는 계속 밀려났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정우가 점점 자주 하게 된 말이었다. 예전에는 퇴근 후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미숙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미숙은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만 해도 그저 일 때문에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우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말투부터 달라졌다. 아, 몰라. 피곤해. 라며 대화를 회피하거나 아이들이 떼를 써도 엄마가 알아서 해라고 넘겨버렸다. 주말에도 집에서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 동창 만난다. 회사 사람들과 술 마신다며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다. 가장 이상한 것은 돈 관리였다. 예전에는 정우가 월급을 통장에 넣고 미숙이 가계부를 작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우가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가계 관리를 자신이 맡겠다고 했다. 미숙은 의심보다는 고마움을 느꼈다. 그동안 그녀가 너무 많은 일을 떠맡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낯선 전화가 집으로 걸려오기 시작했다. 정우 씨 있나요? 라는 목소리들. 정우는 회사 일이라고 대충 넘겼지만 그 전화들은 보통 저녁 늦게 걸려왔다. 한 번은 정우가 샤워하는 사이 전화를 받았는데 돈 준비됐냐는 거친 목소리였다. 여보, 무슨 돈 얘기가 나오는 전화가 왔는데.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정우는 그거 회사에서 장비 구입비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미숙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특히 정우가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 어디론가 나가버리곤 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진실은 어느 겨울 저녁에 드러났다. 정우의 회사 동료 민수가 집에 찾아온 것이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그날 민수의 표정은 심각했다. 형수님 죄송한데 정우 형이 요즘 이상한 일에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아서 왔어요. 민수의 말에 미숙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형이 회사 사람들한테 투자하자고 계속 꼬드기고 있어요. 무슨 해외 선물 투자라고. 근데 그게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저는 안 했는데 형은 이미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정우가 들어오자 미숙은 직접 물었다. 당신 무슨 투자했다면서? 우리 돈 어디다 넣은 거야? 정우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미숙이 민수의 말을 꺼내자 결국 털어놓았다. 회사 선배가 소개해 준 건데 확실하다고 해서. 얼마나 넣었는데? 처음에는 3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얼마야? 2천만 원 정도. 미숙은 눈앞이 깜깜해졌다. 그들 집 전체 적금이 3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 2천만 원을 투자에 넣었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정우는 투자금을 만들기 위해 회사 대출까지 받았고 손실이 커지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이용했다. 심지어 도박까지 손을 댔다. 돈을 잃은 걸 만회하려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든 것이다. 도대체 우리 가족을 두고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원래 떼돈을 벌어서 너랑 아이들 좋은 것 해주려고 했던 건데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총 빚은 5천만 원이 넘었다. 집을 팔아도 모자랄 정도였다. 미숙은 그날 밤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미숙이 다음날 아침에 한 말이었다. 정우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미숙의 신뢰는 이미 깨진 후였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다. 정우가 어머니에게 상황을 털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미숙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미숙아, 남자한테는 실수도 있는 법이다. 내가 감싸야지. 시어머니는 정우 편을 들었다. 우리 정우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니.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야. 미숙은 어이가 없었다. 어머님, 5천만 원이 넘는 빚이에요. 이게 단순한 실수인가요? 그래도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쩌겠니. 이제는 너희가 힘을 합쳐서 갚아나가야지. 시어머니는 오히려 미숙을 탓했다. 며느리가 돼서 남편 하나도 못 감싸냐? 남편이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내 역할 아니냐? 미숙은 억울했다. 자신이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님, 저는 지금까지 정우를 믿고 지지해 왔어요. 하지만 저를 속이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건 정우예요. 에이, 속인 게 어디 있어. 돈을 벌어보려고 한 건데. 시어머니는 아들의 도박과 투자 실패를 돈을 벌려던 노력으로 포장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이런 일 있어도 묵묵히 참고 남편을 도와주는데 넌 왜 이렇게 야박하니? 정우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두둔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다. 그 모습에 미숙은 더욱 실망했다. 어머님, 저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을 때 시어머니는 화를 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몇 년인데 벌써 남편 버리겠다고? 너희가 이혼하면 애들은 어떻게 하고? 시어머니는 미숙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남편 잘못을 덮어주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진짜 아내야. 넌 너무 이기적이야. 미숙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가족에게서 자신은 영원히 희생하는 며느리로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상처나 분노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가족을 위해 참고 감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날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미숙은 정우에게 물었다. 당신도 어머님 말이 맞다고 생각해?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 해결할 건 없을 거야. 그 순간 미숙은 확신했다. 이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시어머니가 다녀간 후 미숙의 일상은 지옥과 같아졌다. 정우는 함께 해결해보자고 말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오히려 빚쟁이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고 그때마다 정우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며 애걸했다. 미숙은 병원 근무와 더불어 주말마다 간병인 일을 시작했다. 제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같았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회상했던 말이다.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병원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개인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간병 일을 했다. 아이들은 점점 엄마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엄마는 왜 맨날 일만 해? 소연이가 투정을 부렸고 준영이는 말없이 씩씩하려 하지만 가끔 엄마 아프지 말하곤 했다. 집안일도 모두 미숙의 몫이었다. 정우는 나도 일자리를 찾고 있다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설거지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미숙이 야근하는 날에는 아이들 저녁도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미숙이 밤 11시에 퇴근해서 라면을 끓여주는 일이 허다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정우가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었다. 미숙이 벌어오는 돈을 또 인터넷 도박에 넣은 것이다. 이번엔 정말 확실한 거야. 이거만 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라며 변명했지만 결과는 더 큰 손실이었다. 당신 정말 미쳤어? 미숙이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소리쳤을 때 정우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안 할게라고 빌었다.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을 이미 수십 번 들은 미숙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미숙의 몸도 한계에 달했다.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위염으로 약을 달고 살았다. 어떤 날은 병원에서 일하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다. 동료들이 미숙이 너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라고 걱정했지만 그녀에게는 쉴 여유가 없었다. 밤마다 미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져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두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준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우리 집 전기 언제 다시 들어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것이다. 그 순간 미숙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미숙은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다. 먼저 정우의 모든 빚 관련 서류와 도박 기록을 수집했다.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서류, 신용카드 명세서, 심지어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까지 모두 캡처해서 정리했다. 다음으로는 법률 상담을 받았다. 병원 원무과 직원의 소개로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양육권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다. 남편의 도박 빚은 부인에게 상속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혼인 중 생긴 빚이라서 재산 분할 시 고려될 수 있어요. 라는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안도했다. 미숙은 정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각서를 써오라고 했다. 도박과 투자는 절대 하지 않는다. 만약 다시 하면 이혼에 동의한다. 아이들 양육권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우는 처음에는 왜 나를 이렇게 못 믿냐며 반발했다. 하지만 미숙이 각서를 안 쓰면 지금 당장 이혼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자 결국 각서를 썼다. 하지만 그 각서는 한 달도 지키지 못했다. 미숙이 친정 어머니 생신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또다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다. 정우를 추궁하자 친구가 급해서 잠깐 빌려줬다고 거짓말했지만 미숙은 이미 그의 휴대폰에서 도박 앱을 발견한 상태였다.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아이들과 내 삶은 내가 지킬 거야. 미숙이 마지막으로 정우에게 한 말이었다. 그날 밤 미숙은 아이들을 깨워서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다.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소연이가 졸린 눈으로 물었다. 할머니 집에 잠깐 가는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미숙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새벽 5시 미숙은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다. 정우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미숙은 테이블 위에 쪽지 하나를 남겼다. 이혼 서류 준비해 두겠습니다. 변호사와 연락해서 정리합시다. 택시 안에서 아이들은 언제 집에 돌아가냐고 물었지만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우의 거짓말과 변명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것. 친정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미숙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다. 그 순간 미숙은 느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다고. 친정에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정우와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미숙아,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돌아와줘.
시어머니도 정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며느리야, 내가 너무 몰랐다. 정우가 이렇게까지 심한 줄 몰랐어. 이제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한 달 동안 아이들과 함께 보낸 평온한 시간들이 그녀에게 답을 알려주었다.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삶,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정우 씨, 고마웠어요. 그동안 좋은 추억도 많았고,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숙아,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미숙이 정우의 말을 끊었다. 준영이와 소연이가 거짓말하는 아빠를 보면서 자라는 것보다는 혼자서라도 정직하게 사는 엄마를 보면서 자라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수월했다. 정우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고 양육권은 미숙이 가져갔다. 재산 분할도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 복잡하지 않았다. 다만 미숙이 요구한 것은 하나뿐이었다. 아이들 앞에서는 좋은 아빠로 남아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이혼 후 미숙은 병원 근처에 작은 투룸을 얻었다. 전세금이 부족해서 월세였지만 그 집은 그녀에게 안식처였다. 더 이상 늦은 밤에 걸려오는 빚쟁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고 통장 잔고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아이들도 생각보다 잘 적응했다. 준영이는 엄마가 편해 보여서 좋다고 말했고 소연이는 이제 엄마가 자주 웃는다고 했다. 실제로 미숙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게 됐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예측 가능한 어려움이었다. 미숙의 간호사 월급과 주말 간병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돈이 갑자기 사라질 걱정이 없어서 마음이 편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미숙은 아이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소연이가 그네를 타고 준영이가 축구공을 차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숙은 생각했다. 성실함이란 무엇일까? 지금까지 그녀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성실함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진정한 성실함은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엄마, 뭘 그렇게 생각해? 준영이가 다가와서 물었다. 그냥 우리가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해. 뭘 잘했는데?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는 거지. 미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영아, 나중에 너도 힘든 일이 생기면 기억해. 잘못된 걸 참고 견디는 게 성실함이 아니야.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게 진짜 성실함이야. 병원에서도 미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이혼한 여자라며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은 오히려 미숙을 존경하게 됐다. 미숙이가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그런 용기 못 냈을 것 같은데. 선배 간호사가 말했다. 맞아. 아이 둘 키우면서 혼자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항상 밝게 웃고 다니잖아. 미숙에게 조언을 구하는 후배들도 생겼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료가 찾아와서 언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미숙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희생하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용서해 줄 필요는 없어요.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미숙은 아이들과 함께 중요한 대화를 나눴다. 엄마가 아빠와 헤어진 게 너희들한테 상처가 됐을 수도 있어. 그래서 미안해. 준영이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우리는 괜찮아. 오히려 이제가 더 좋은 것 같아. 정말? 응. 예전에는 엄마가 자주 울었는데 이제는 안 우잖아.
소연이도 끄덕였다. 그리고 엄마가 우리랑 있을 때 더 집중해줘.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미숙은 아이들이 어른스럽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에 감동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했다. 엄마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우리 세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만 선택할 거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거야. 1년 후 미숙은 병원에서 우수직원상을 받았다. 환자들과 동료들의 추천으로 받은 상이었다.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할 때 미숙은 이렇게 말했다. 제게 간호사라는 직업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제 정체성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이 일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고 환자들을 돌보면서 저도 치유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간호사로 남겠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미숙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영이와 소연이가 직접 만든 케이크와 함께 엄마 축하해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미숙은 깨달았다. 진정한 자부심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꾸준히 해나갈 때 생긴다는 것을. 미숙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나중에 작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아이들에게 말했을 때 준영이가 엄마 나도 나중에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물론이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미숙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을 믿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년이 지난 지금 미숙은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준영이는 중학교에 진학했고 소연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다. 가끔 정호가 아이들을 만나러 올 때가 있다. 예전보다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도박을 끊고 새로운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다고 한다. 미숙은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소연이가 물었다. 엄마, 성실하다는 게 뭐야? 미숙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성실함이란 올바른 일을 꾸준히 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성실함에 포함된다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게 성실함이 아니야.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진정한 성실함이야.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성실한 삶이란 결국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라고. 때로는 홀로 서야 할 용기도 필요하다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참고 견디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더 성실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다. 미숙의 성실한 삶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이제는 자신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성실함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성실함이었다.